방콕의 한 조용한 오피스텔에서 한 여성이 노트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1년 전 그녀가 쓴 기사가 태국과 한국의 관계를 뒤흔들어 놓았고 지금은 그 후속 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녀는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경제 위기에 직면한 태국의 현재 상황을 취재해주세요. 사라. 뉴욕 본사의 편집장이 전화로 이렇게 말했을 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태국은 제 어머니의 고향이자 제가 매년 휴가 때마다 찾던 곳이었죠.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지만 오히려 제가 태국 문화를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 이번 취재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편집장의 판단이었어요. 당신은 태국계 미국인 저널리스트로서 양쪽의 시각을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적임자예요. 게다가 태국어도 할 수 있잖아요. 편집장의 말에 수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뉴욕타임즈 아시아 특파원으로 3년째 일하면서 이런 민감한 사안을 다루게 된 것은 처음이었죠.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즉시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답니다. 평소 관광객들로 북적이던 공항이 한산했어요. 입국 심사대를 지나는데 걸린 시간이 고작 5분. 이건 분명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죠. 사라. 이모 보러 왔어? 입국 심사관이 태국어로 물었을 때 저는 쓸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취재차 왔어요. 뉴욕타임즈 특파원이에요. 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죠. 아, 그렇군요.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어려워요. 공항을 빠져나와 택시를 탔을 때 더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어요. 한국 관광객들로 붐비던 수금빛 거리의 한인 상점들이 대부분 문을 닫았더군요. 몇몇 가게 앞에는 임대 푯말이 걸려 있었습니다. 요즘은 손님이 없어서 장사가 안 돼요. 택시 기사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가슴을 울렸죠. 그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한국 관광객들이 많아서 장사가 잘 됐는데 지금은 다들 떠나버렸어요. 도심의 대형 쇼핑몰들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한국 브랜드 매장들의 상당수가 셔터를 내렸고 쇼핑몰 내부도 한산했죠. 특히 눈에 띄는 건 벤코리아 스티커였어요. 일부 상점 유리창에 붙어있는 이 스티커들은 태국의 현재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하고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태국 경제에 대한 최근 통계 자료들을 확인하면서 저는 충격을 받았죠.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되었고 실업률은 1%에서 4%로 급증했더군요. 특히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철수가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는 분석이 눈에 띄었습니다. 엄마의 나라가 이렇게 무너져가는 걸 지켜봐야 한다니 창밖을 내다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방콕의 화려한 야경 속에서 곳곳에 보이는 빈 상가들과 한산한 거리는 마치 도시의 상처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번 취재는 단순한 경제 위기 보도가 아닐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죠. 태국과 한국 두 나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이렇게 갑자기 관계가 악화된 걸까요? 저는 노트북을 닫고 취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내일부터는 현장을 직접 돌아다니며 이 위기의 실체를 파헤쳐야 할 것 같았어요. 특히 벤코리아 운동의 시작점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방콕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저는 다시 한번 이번 취재의 무게를 실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닌 두 나라의 관계와 신뢰가 무너진 순간을 기록하는 일이 될 것 같았어요. 엄마, 제가 태국의 진실을 제대로 전하도록 할게요.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태국과 한국 두 나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진실을 파헤치는 여정이 시작된 거죠. 취재 계획을 세우면서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방콕을 걸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거리마다 활기가 넘쳤고 관광객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죠. 특히 한국인들은 태국의 중요한 관광객이었답니다. 제가 통계를 확인해보니 2023년에만 180만 명의 한국인이 태국을 방문했더군요.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2024년에는 그 수가 20만 명으로 급감했어요. 90%가 감소한 거죠. 이런 급격한 변화는 분명 단순한 우연이 아닐 거예요. 호텔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한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였을 시간이지만 지금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대부분이었죠. 마사이카? 서버가 태국어로 물어봤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곧 그의 얼굴에 드리운 피곤한 기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전에는 한국 손님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어떠세요? 많이 힘들어요. 팁도 줄었고 일하는 시간도 줄었답니다. 그의 한숨 속에 태국 서비스업의 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취재를 위해 예약한 일정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내일은 태국 상공회의소 관계자와의 인터뷰가 잡혀 있었고 그 다음 날은 철수를 결정한 한국 기업의 현지 법인장과도 만나기로 했죠. 혹시 한국 사람이세요?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이 영어로 물어보았어요. 제가 고개를 저으며 태국계 미국인이라고 답하자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쉬더군요. 아, 다행이에요. 요즘은 한국인이라고 하면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거든요. 그녀는 방콕에서 20년간 살았던 영국인 사업가였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최근 태국에서는 한국인들을 향한 적대감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고 해요. 이 모든 이야기를 메모하면서
저는 이번 취재가 예상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가 될 것이라는 걸 직감했답니다. 경제 위기의 표면 아래에는 두 나라 사이에 깊은 불신과 오해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노트북을 덮고 잠자리에 들면서 내일부터 시작될 본격적인 취재를 생각하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사가 아닌 어쩌면 태국과 한국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중요한 기록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부터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첫 목적지는 방콕의 대표적인 쇼핑 거리인 시암이었죠. 어제 보았던 벤코리아 스티커의 실체를 파악하고 싶었어요. 거리에 도착하자마자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20여 명의 사람들이 한 가게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었죠. 그들의 손에는 노모 코리어라는 피켓이 들려 있었어요. 실례합니다. 뉴욕타임즈 특파원입니다. 이 시위의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다가가자 시위대 중 한 청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이름은 솜차이였죠. 한국이 우리 태국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아세요? 공항에서 무차별적으로 입국을 거부하고 마치 범죄자처럼 취급합니다. 우리도 자존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솜차이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그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SNS에 올라온 영상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한 태국인들의 모습, 공항에서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 울면서 돌아가는 관광객들의 모습이었죠. 이건 차별이에요. 한국은 우리나라를 무시하는 거죠. 취재를 진행하면서 벤코리아 운동이 단순한 즉흥적 반응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SNS를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확산되고 있었고 이미 수만 명의 태국인들이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었죠. 점심시간이 되어 한 길거리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한 노인과 마주치게 되었어요. 제가 태국어로 대화를 나누자 그분은 금세 마음을 열어주셨답니다. 내 손녀 이야기를 들어보겠나? 파이브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의 손녀 수파는 3년 전 한국에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갔다고 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죠. 한국어도 배우고 카페에서 일도 하면서 꿈을 키워갔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단속반이 들이닥쳤어요. 수파는 비자 기간이 만료된 것도 모르고 있었대요. 브로커가 연장 수속을 해준다고 했는데 그게 거짓말이었던 거죠.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수파는 그날로 강제 추방되었고 5년간 한국 입국이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내 손녀가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그저 열심히 일하며 살고 싶었을 뿐인데. 파이브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벤코리아 운동의 또 다른 측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법적인 절차와 개인의 삶이 충돌하는 지점, 그 고통스러운 현실이었죠. 오후에는 태국 무역협회를 찾았어요. 이곳에서도 한국에 대한 실망감이 역력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중요한 경제 파트너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마치 우리를 적으로 대하는 것 같아요. 무역협회 관계자 피차이 씨의 말에는 배신감이 묻어났죠. 그는 계속해서 통계 자료들을 보여주었어요. 한국 기업들의 철수로 인한 경제적 피해, 관광객 감소로 인한 손실, 수출입 거래 축소 등 숫자로 보는 현실은 더욱 냉정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제 머릿속은 온통 오늘 들었던 이야기들로 가득했어요. 분명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불법 체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을 테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상처와 오해는 생각보다 깊어 보였습니다. 노트북을 펼쳐 오늘의 취재 내용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을 깨달았어요. 이 문제는 단순한 정책의 문제가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가 무너진 이야기였던 거죠. 내일은 한국 기업들을 찾아가 볼 예정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이 복잡한 퍼즐의 또 다른 조각을 찾기 위해서죠. 취재 노트를 정리하면서 갑자기 솜차이가 보여줬던 또 다른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한 태국 식당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이 쫓겨나는 장면이었어요. 가게 주인이 노 코리언 이라고 외치는 모습이 특히 인상적이었죠. 이건 우리가 당한 것의 일부를 돌려주는 거예요. 당시 솜차이의 말이 다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런 방식의 대응이 올바른 걸까요? 보복이 보복을 낳는 악순환은 결국 양국 모두에게 상처만 남기지 않을까요? 취재 노트 마지막에 특별한 메모를 하나 추가했어요. 파이브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들려주신 말씀이었죠. 사실 수파는 지금도 한국 드라마를 봐요. 한국을 미워하면서도 한국 문화는 여전히 좋아하는 거죠.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이 말씀에는 현재 태국인들의 복잡한 심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분노와 실망감 속에서도 여전히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모순적인 감정이요. 어쩌면 이것이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호텔 창밖으로 보이는 방콕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저는 다시 한번 이번 취재의 중요성을 실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기사가 아닌 두 나라 사이에 깊어진 상처와 그 치유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여정이 될 것 같았어요. 취재 사흘째, 저는 한국 입국 심사 강화의 실제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주태국 한국 대사관을 찾았습니다. 벤코리아 운동의 시발점이 된 입국 심사 강화, 그 이면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사라 씨, 이 자료들을 한번 보시죠. 영사과 김민수 과장이 보여준 자료는 충격적이었어요. 태국인 불법 체류자 수가 2015년 5만 2천여 명에서
2024년 15만 7천여 명으로 급증했다는 내용이었죠. 더 놀라운 것은 태국인 체류자의 78%가 불법 체류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수준이에요. 한국의 전체 불법 체류자 40만 명 중에서 태국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김 과장의 설명은 계속되었어요. 불법 체류자들 중 일부가 마약 범죄와 각종 불법 행위에 연루되면서 한국 정부로서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었다는 거였죠. 하지만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태국인들이 한국에 불법 체류하게 된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방콕 외곽의 한 마을을 찾았어요. 한국에 가면 한 달에 300만 원은 벌 수 있다고 했어요. 마을 주민 남차이 씨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의 이웃들 중 5명이 브로커를 통해 한국행을 선택했다고 해요.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불법 체류자가 되는 방식이었죠. 브로커들이 마을마다 찾아와요. 비자 연장도 해주고 취업도 알선해준다면서 저는 브로커들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방콕의 한 카페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제보자는 브로커 조직의 내부 사정을 알려주었어요. 한 명당 500만 원씩 받아요. 관광비자로 입국시켜준 뒤 취업처도 연결해주고 숙소도 제공하죠. 심지어 단속 정보까지 알려준다니까요. 그의 말에 따르면 브로커들은 SNS를 통해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취업을 미끼로 태국 청년들을 현혹하고 불법 체류를 도와주는 대가로 거액을 챙기고 있었죠. 더 깊이 파고들수록 이 문제의 본질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브로커들은 태국인들의 코리안 드림을 악용하고 있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의의 태국인들에게 돌아가고 있었던 거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일부 브로커들이 한국에서 강제 추방된 태국인들의 신분증을 위조해 다른 사람을 입국시키는 수법까지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위조 서류 한 세트에 수백만 원씩 받는다더군요. 심지어 일부 브로커는 한국 내 범죄 조직과도 연계되어 있대요. 제보자의 말은 계속되었어요. 불법 체류자들이 한국에서 겪는 착취와 인권 유린의 실상도 들을 수 있었죠.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 열악한 근무 환경, 산재보험 미가입, 그들의 불안정한 신분을 이용한 각종 범죄도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자료를 정리하면서 이 문제의 복잡성을 실감했어요. 표면적으로는 한국의 강경한 입국 심사가 문제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더 깊은 구조적 문제들이 존재했던 거죠. 특히 마음에 걸렸던 건 브로커들의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양국 관계의 악화를 오히려 기회로 삼고 있었어요. 벤코리아 운동으로 인해 한국 입국이 어려워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브로커를 찾게 될 테니까요. 내일은 이 브로커들의 실체를 더 파헤쳐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들이 한태 관계 악화의 숨은 주범일지도 모르니까요. 취재 노트를 정리하면서 오늘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에서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들의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었죠. 요즘 젊은이들은 SNS로 한국 생활을 보면서 환상을 가져요. K-팝 스타처럼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죠. 제보자의 이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실제로 방콕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했을 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졸업반 교실 뒤편에 한국에서 성공하는 법이라는 포스터가 붙어 있었거든요. 학생들 사이에서 한국 취업이 로또처럼 여겨지고 있어요. 브로커들은 이런 학생들의 순수한 꿈을 이용하는 거죠. 담임교사 수환 씨의 말씀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한국과 태국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뒤틀리게 된 것이 안타까웠어요. 호텔 창밖으로 보이는 방콕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30년 전 어머니도 이런 아메리칸 드림을 꾸며 미국으로 가셨다고 하셨죠. 다행히 어머니는 정식 경로로 미국에 가실 수 있었지만 지금 태국의 젊은이들은 그러지 못하고 있었어요. 내일은 불법 체류자 문제의 또 다른 측면도 살펴봐야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태국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한국행을 선택하는 걸까요? 그들이 꿈꾸는 한국에서의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취재를 위해 저는 잠시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브로커 문제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있는 태국인들의 이야기도 직접 들어봐야 할 것 같았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눈에 띄는 광경이 있었습니다. 입국심사대 앞에서 한 태국인 여성이 울면서 항의하고 있었죠. 저는 정직하게 관광 온 것뿐이에요. 하지만 결국 그녀는 입국을 거부당했습니다. 요즘은 정말 관광 온 사람들도 의심받아요. 한국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태국인 사업가 수린 씨를 만났습니다. 10년 전 한국인 남편과 결혼에 정착한 그녀는 최근 태국인 직원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졌다고 했어요. 예전에는 워킹홀리데이로 온 태국 청년들을 고용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비자 발급이 너무 까다로워졌죠. 불법 체류자를 고용할 수도 없고 가게 운영이 정말 힘들어요. 더 깊이 파고들기 위해 경기도의 한 공단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태국인 노동자들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6개월째 불법 체류자예요. 하루 12시간씩 일하고 월급도 제때 받지 못해요. 하지만 신고도 못하죠. 당장 추방될 테니까요. 파트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브로커에게 500만 원을 주고 한국에 왔지만
약속된 것과는 전혀 다른 현실에 절망하고 있었죠. 반면 한국 기업들의 입장도 들어봐야 했습니다. 태국 현지 공장 철수를 결정한 한 전자부품 회사의 이사를 만났어요. 우리도 철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20년간 태국에서 사업해왔는데 하지만 최근 반항 감정으로 인해 직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요. 공장 앞에서 시위도 벌어지고 결국 철수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죠. 방콕으로 돌아와 태국 현지 기업인들도 만났습니다. 한국 기업과 거래하던 한 부품업체 사장은 한숨을 쉬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떠나면서 우리 회사도 직원 30%를 해고해야 했어요. 20년 넘게 거래해온 파트너였는데 이제는 새로운 거래처를 찾아야 하죠. 시암의 한 쇼핑몰에서는 또 다른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한국 브랜드 매장들이 하나둘 문을 닫으면서 현지 소매상인들도 큰 타격을 입고 있었어요. 한국 화장품이 우리 매출의 70%였어요. 이제는 다른 나라 제품으로 바꿔야 하는데 고객들의 신뢰를 다시 얻기가 쉽지 않네요. 양국의 상황을 취재하면서 이 문제가 단순한 불법 체류 문제를 넘어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쪽에서는 생존을 위해 불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안전과 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특히 안타까웠던 것은 이 갈등의 피해가 선량한 시민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정말 관광을 목적으로 한국에 가고 싶은 태국인들, 성실하게 사업하는 교민들, 오랫동안 협력해온 양국의 기업들이 무고한 피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오늘의 취재를 정리하면서 해결책을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까요? 분명 그 답은 양국이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을 텐데 내일은 이 문제의 더 깊은 곳, 불법 브로커들의 네트워크를 파헤쳐봐야겠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이 모든 갈등의 실체일지도 모르니까요. 취재 닷새째, 저는 한 제보를 받았습니다. 방콕 외곽의 한 카페에서 전직 브로커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였죠. 그는 더 이상 이 일에 가담할 수 없어 자수를 결심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돈이 될 것 같아서 시작했어요. 하지만 점점 더 큰 조직들이 개입하면서 전직 브로커 P씨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태국과 한국을 오가는 불법 브로커 조직이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조직적이었죠. 한 명당 500만 원씩 받아요. 한 달에 보통 20명 정도를 보내죠. 위조 서류부터 취업 알선까지 모든 게 시스템화되어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위장결혼 알선 네트워크였습니다. 한국 국적 취득을 원하는 태국인들에게 한국인 배우자를 소개해주고 거액의 수수료를 챙기는 구조였죠. 위장결혼은 더 비싸요. 한 건당 2천만 원까지 받죠. 한국인 배우자에게도 500만 원 정도 줘야 하니까요. P씨의 도움으로 저는 브로커 조직의 실체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어요. 그들은 SNS와 메신저 앱을 통해 은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았고 심지어 단속 정보까지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범죄 조직과의 연계예요. 한국에 들어간 불법 체류자들을 협박해서 보이스피싱이나 마약 운반에 동원하기도 하죠. 취재를 진행할수록 더 깊은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법 체류 문제가 아니었어요. 국제적인 범죄 조직들이 양국의 갈등을 이용해 돈을 벌고 있었던 거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일부 브로커들이 의도적으로 벤코리아 운동을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갈등이 심해질수록 우리한테는 기회예요. 정상적인 입국이 어려워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브로커를 찾게 되니까요. 한국으로 다시 건너가 수사당국을 만났습니다. 그들도 이미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어요. 최근 2년간 검거된 불법 브로커만 200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이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 김 반장의 설명에 따르면 브로커 조직들은 계속해서 수법을 진화시키고 있었죠. 위조 기술은 더욱 정교해지고 자금 세탁 루트도 다양화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슬픈 진실을 깨달았어요. 태국과 한국, 양국 모두가 이 브로커 조직들의 피해자였던 거죠. 진짜 범인들은 따로 있었는데 양국은 서로를 오해하고 비난하며 갈등의 꼴만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비집고 브로커들은 더 큰 이익을 챙기고 있었죠. 호텔로 돌아와 기사의 초안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이번 취재는 단순한 고발성 기사가 아닌 양국 모두에게 경각심을 주는 동시에 화해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어야 했습니다. 엄마,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창밖의 방콕 야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내일은 이 기사가 세상에 공개됩니다. 양국의 관계가 조금이나마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요. 기사를 마무리하던 중 P씨에게서 또 다른 충격적인 정보를 받았습니다. 브로커 조직들이 운영하는 교육센터의 존재였어요. 그들은 한국에 보낼 사람들을 미리 교육해요. 입국 심사에서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까지 가르치죠. 심지어 관광계획서 작성법도 알려줘요. 이런 조직적인 기만이 결국 한국 정부의 강경한 입국 심사로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선의의 관광객들이 피해를 보고 있었던 거죠.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마음 아팠던 건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신매매 문제였어요. 일부 브로커들은 취업을 미끼로 태국 여성들을 한국의 유흥업소로 보내고 있었죠. 처음에는 식당이나 카페에서 일하게 해준다고 해요. 하지만 막상 한국에 가면 상황이 달라지죠. 여권을 빼앗고 빚을 강요하면서 이런 처참한 현실 앞에서 저는 더욱 이 기사의 중요성을 실감했습니다. 단순히 문제를 고발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했어요.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불법 브로커를 단속하고 동시에 합법적인 취업 경로를 확대하는 방안,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해 보였습니다. 노트북을 덮으며 저는 내일 있을 기자회견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면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적어도 서로를 적으로 보는 대신 같은 피해자로서 함께 해결책을 찾아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희망을 안고 저는 마지막 문장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오해했습니다. 진짜 적은 따로 있었는데 말이죠. 제 기사가 뉴욕타임즈에 게재된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태국의 패통 친나 총리가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했다는 거예요. 저의 태국 현지 취재를 보신 건가요?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제가 쓴 기사가 양국 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었죠. 하지만 기자회견장에서 들은 총리의 연설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어요. 먼저 한국 정부와 국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불법 브로커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총리의 이 발언은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죠. 특히 그가 발표한 후속 조치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태국 정부는 불법 브로커 조직 척결을 위해 특별 전담팀을 구성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양국 간 합법적인 인적 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한국 정부도 즉각 화답했어요.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새로운 정책들을 발표했죠. 태국인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국 심사 과정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워킹홀리데이 쿼터를 확대하고 전문 인력 비자 발급 요건도 완화하겠습니다. 양국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민간 영역으로도 빠르게 확산되었어요. 한국의 대기업들이 태국 현지 투자를 재개하겠다고 발표했고 태국의 관광업계에서는 한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특별 프로모션을 시작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양국 시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SNS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화해하려는 움직임이 자발적으로 일어났어요. 우리도 잘못했어요. 한국을 무조건 적대시했던 게 이런 변화를 지켜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언론의 역할과 책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 그것은 단순히 문제를 폭로하는 게 아니라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일이기도 하다는 걸 깨달았죠. 한 달 뒤. 저는 다시 방콕을 찾았어요. 거리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벤코리아 스티커들은 사라졌고 대신 한국과 태국의 국기가 나란히 걸린 환영 배너들이 눈에 띄었죠. 다시 한국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정말 기뻐요. 시암의 한 식당 주인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거리에는 다시 한국인 관광객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양국 정부는 더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불법 브로커 근절을 위한 공동수사팀 구성, 청년 교류 프로그램 확대, 문화교류센터 설립 등 이전의 갈등을 교훈 삼아 더 단단한 관계를 만들어가려는 노력이 시작된 거죠. 호텔 창밖으로 방콕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저는 이번 사건이 결국 양국 관계의 전환점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큰 위기가 오히려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되기도 하는 법이니까요. 내일은 마지막 후속 기사를 쓸 예정입니다. 양국의 화해 과정과 앞으로의 과제들에 대해서요. 이제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전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다시 방콕을 찾은 저는 놀라운 변화들을 목격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식당은 이제 한국인들과 태국인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공간이 되어 있었죠. 양국 관계는 놀라울 정도로 발전했어요. 브로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한마이너스테 공동수사팀은 큰 성과를 거두었고 덕분에 불법 체류자 문제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 검거된 불법 브로커만 500명이 넘어요. 양국이 협력하니 수사가 훨씬 수월해졌죠. 김 반장의 말처럼 양국의 공조는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합법적인 취업 경로가 크게 확대된 점이었어요. 이제는 한국에서 정식으로 일할 수 있어요. 브로커를 찾을 필요가 없죠. 방콕의 한 취업 박람회장에서 만난 태국 청년의 말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현지 채용을 확대하면서 젊은이들의 코리안 드림이 건전한 방향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문화 교류의 확대였습니다. 한태 문화센터가 설립되어 양국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사람들이 늘었고 청년 교류 프로그램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었죠. 우리는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패통 친나 총리의 1주년 기념사가 생각났어요. 그의 말처럼 위기는 오히려 양국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IT, 신재생에너지, 문화 콘텐츠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협력도 시작되었어요. 한국의 기술력과 태국의 창의성이 만나면 놀라운 시너지가 발생해요.
방콕의 한 스타트업 허브에서 만난 청년 사업가의 말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마지막 기사를 쓰려고 합니다. 제목은 우리는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다로 정했어요. 첫 취재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이런 긍정적인 변화를 예상하지 못했답니다. 엄마, 이제 태국과 한국이 진정한 친구가 된 것 같아요. 호텔 창가에 앉아 마지막 기사를 쓰면서 저는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태국계 미국인 저널리스트로서 두 나라의 화해와 발전을 기록할 수 있어서 자부심을 느꼈어요. 위기는 때로 기회가 됩니다. 태국과 한국의 관계가 그것을 증명해 주었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국제 협력의 모델이 아닐까요? 이제 저의 취재는 끝이 났지만 양국의 새로운 이야기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함께 걸어가는 두 나라의 모습을 앞으로도 지켜보고 싶어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으며 저는 방콕의 밝은 미래를 바라봅니다. 이제 이곳에는 더 이상 벤코리아 스티커도 불신의 그림자도 없습니다. 오직 희망의 빛만이 가득한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미국 저널리스트 사라통님의 감동적인 사연 감사하며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